지만 그 충격은 대기업보다 먼저 한국의 중소기업을 향해 조용히 스며들고 있다. 수출 구조의 하단에서, 계약의 말단에서, 자금 흐름의 가장 얇은 지점에서 이상 신호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 금리는 아직 버틸 수 있는 수준처럼 보이고 환율 변동도 통제 가능한 범위라는 해석이 많다. 하지만 유동성의 속도와 방향이 바뀌는 순간 가장 먼저 숨이 막히는 곳은 항상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다. 글로벌 기업이 공급선을 재편하고 거래 조건을 조정할 때 중소기업은 선택지가 없다. 납기 단축 단가 인하, 결제 지연이라는 요구는 계약서 한 줄로 정당화된다. 이 변화는 뉴스 헤드라인에 잡히지 않지만 공장 바닥과 사무실 책상 위에서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과거 위기에서도 그랬듯 경제는 붕괴 직전까지 정상처럼 보인다. 그리고 그 정상이라는 착각 속에서 가장 먼저 쓰러지는 존재는 늘 준비되지 못한 쪽이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왜 이번 글로벌 공급망의 변화는 한국 중소기업을 가장 먼저 흔들고 있는가? 그리고 이 신호를 지금 읽지 못한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인가? 위기의 징후는 언제나 숫자보다 먼저 현장에서 감지된다. 중소제조업체의 매출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익률 explainably 얇아지고 있다. 원자재 가격은 글로벌 기준으로 안정되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실제 구매 단계는 환율과 물류 비용이 그대로 전가된다. 특히 환율 변동성은 중소기업에게 치명적이다. 대기업은 환해지 수단을 활용하지만 중소기업은 그 비용조차 감당하기 어렵다. 여기에 금리 환경이 더해진다. 기준금리가 소폭 조정되는 것만으로도 운전자금 대출 이자는 빠르게 불어난다. 부동산 시장의 냉각 역시 간접적인 압박이 된다. 공장 담보 가치가 낮아지면 추가 대출은 막히고 유동성은 즉시 경색된다. CDS 프리미엄 같은 지표는 아직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국가 단위의 이야기다. 기업 단위에서는 이미 신용 경로가 좁아지고 있다. 글로벌 발주처가 공급망을 재편하며 거래선을 분산시키는 과정에서 한국 중소기업은 대체 가능성이 높은 존재로 분류된다. 주문 물량은 조금씩 줄고 계약 기간은 짧아진다. 이는 통계에 반영되기 전에 먼저 현금 흐름을 압박한다. 위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소리 없이 점진적으로, 그리고 되돌리기 어렵게.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경제 충격은 단순한 수출 감소가 아니다. 핵심은 자금이 도는 구조 자체가 바뀐다는 데 있다. 과거에는 효율성과 비용이 최우선이었다면 지금은 안정성과 통제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다국적 기업은 생산 거점을 분산하고 재고를 늘리며 거래 상대를 더 엄격하게 선별한다. 이 과정에서 결제 조건은 길어지고 납품 책임은 공급업체로 전가된다. 대기업은 이를 흡수할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은 운전자금 공백을 그대로 떠안는다. 유동성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매출이 있어도 현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기업은 버틸 수 없다.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는 이 공백을 메우는 비용이 급격히 커진다. 환율이 불안정해지면 원가 계산은 더 어려워지고 가격 전가도 불가능해진다. 여기에 금융권의 위험 회피 성향이 더해진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에 보수적으로 변한다. 이는 신용 경색으로 이어진다. 경제 충격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작동한다. 공급망 변화가 거래 조건을 바꾸고 거래 조건이 현금 흐름을 압박하며 현금 흐름의 붕괴가 기업 생존을 위협한다. 이 메커니즘은 과거 위기에서도 반복되었다. 문제는 지금 이 과정이 이미 시작되었음에도 많은 이들이 아직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이 흐름은 결코 낯설지 않다. IMF 구제금융을 맞았던 1997년 한국에서도 대기업보다 먼저 무너진 것은 중소협력업체였다.
외환 위기는 국가의 문제처럼 보였지만 실제 파산은 납품 단가를 받지 못한 작은 공장에서 시작됐다. 아르헨티나 역시 국가 부채 위기가 본격화되기 전 글로벌 기업들이 공급 계약을 축소하면서 중소 수출업체의 유동성이 먼저 말랐다. 그리스의 재정 위기에서도 은행 시스템이 흔들리자 대기업은 해외 자금으로 버텼지만 중소기업은 신용 경로가 차단되며 연쇄 도산에 들어갔다. 터키는 환율 급변이 촉매였다. 리라와 약세가 시작되자 수입 원가를 감당하지 못한 중소 제조업체가 시장에서 사라졌다. 베네수엘라는 더 극단적이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배제되는 순간 중소기업은 존재 자체를 유지할 수 없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위기가 표면화되기 전에 공급망과 금융의 연결, 고리가 먼저 끊어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단절은 항상 규모가 작은 경제 주체부터 타격했다. 한국 역시 이 경로에서 자유롭지 않다. 차이는 단지 속도와 형태일 뿐이다. 이제 이 흐름이 한국 경제에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봐야 한다.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고 그 수출의 상당 부분은 대기업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에 연결된 중소기업이 떠받치고 있다. 문제는 공급망 재편이 시작되면서 이 연결 구조가 점점 느슨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기술 규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겹치며 글로벌 기업들은 생산과 조달을 정치적으로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한국 대기업은 선택을 받지만 그 하단에 위치한 중소기업은 재계약에서 밀려나기 쉽다. 주문 물량은 줄고 거래 단가는 낮아지며 결제 기간은 길어진다. 이는 곧바로 현금 흐름, 악화로 이어진다.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이 부담이 더 크게 작용한다. 운전자금 대출 이자는 비용으로 고정되고 환율 변동은 원가 예측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부동산 시장 둔화로 담보 여력까지 줄어들면 중소기업의 선택지는 급격히 사라진다. 국가 전체의 CDS나 것이 지표가 안정적으로 보이더라도 현장에서는 이미 위기가 진행 중이다. 한국 경제의 충격은 언제나 평균이 아니라 가장 약한 지점에서 먼저 드러난다. 그리고 지금 그 지점은 분명 중소기업이다. 이 지점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위기가 본격화되기 전 정책은 언제나 안정이라는 단어로 설명된다. 기준금리는 물가를 이유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환율은 시장 기능에 맡겨진다. 이는 거시적으로는 타당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현실은 다르다. 금리 인상은 곧바로 이자 비용으로 전이되고 환율 변동은 원가와 수익을 동시에 흔든다. 정부의 금융 지원 프로그램은 존재하지만 실제로 접근 가능한 기업은 제한적이다. 보증 조건은 강화되고 심사는 느려진다. 중앙은행은 유동성을 공급한다고 말하지만 그 유동성은 주로 금융시장과 대기업으로 흘러간다. IMF 1997년 당시에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되었다. 시스템 안정이 우선되면서 중소기업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다. 그리스와 터키 역시 국가 차원의 대응은 있었지만 개별 기업의 생존까지는 닿지 못했다. 정책은 평균을 본다. 그러나 위기는 평균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곳에서 폭발한다. 지금의 대응이 이 간극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공급망 재편의 충격은 완화되지 않고 오히려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시선을 개인과 기업의 생존 전략으로 옮겨야 한다. 위기 국면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 것이다. 중소기업과 그 안에서 일하는 개인 모두에게 공통된 전략은 현금 흐름에 대한 집착이다. 매출보다 중요한 것은 언제 현금이 들어오고 언제 빠져나가는가다. 거래처 다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이 된다.
단일 대기업이나 특정 국가에 의존한 공급 구조는 환율과 지정학적 변수 앞에서 너무 취약하다. 비용 구조 역시 다시 점검해야 한다. 고정비를 줄이고 변동비 비중을 높이지 못하면 금리 변동에 그대로 노출된다. 개인의 삶에서도 변화는 같다.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개념은 점점 의미를 잃고 있다. 산업과 기업의 공급망 위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개인의 소득 역시 외부 충격에 무방비 상태가 된다. IMF 1997년 이후 많은 사람들이 배운 교훈은 단순했다. 빚에 의존한 안정은 가장 먼저 무너진다는 사실이다. 저축과 유동성은 수익보다 중요해진다. 위기는 공포를 주지만 동시에 신호를 준다. 지금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이미 방향을 드러내고 있다. 그 신호를 읽는 개인과 그렇지 못한 개인의 격차는 위기가 끝난 뒤 더 크게 벌어질 것이다. 마무리는 결론이 아니라 질문으로 남겨져야 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일시적인 충격이 아니다. 이는 세계 경제가 효율에서 안정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구조적 전환의 결과다. 이 변화 속에서 한국 중소기업이 먼저 흔들리는 이유는 경쟁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시스템 안에서 가장 완충 장치가 얇기 때문이다. 금리와 환율 부동산과 유동성 같은 지표는 아직 경고음을 크게 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과거의 위기는 언제나 조용한 구간을 지나 폭발했다. IMF 1997년 아르헨티나 그리스 터키의 경험은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를 남긴다. 위기는 준비되지 않은 주체를 가려내는 과정이라는 사실이다. 지금의 한국 경제는 아직 선택의 시간이 남아있다. 정책은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기업은 구조를 바꿀 수 있으며 개인은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다. 하지만 이 신호를 외면한다면 결과는 예외 없이 반복될 것이다. 공급망의 변화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의 일자리 소득, 그리고 미래의 안정성을 조용히 재편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인식이다. 위기는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시작을 이해하는 순간 선택지는 아직 남아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면 이 이야기는 너무 단순해진다. 공급망 재편이 중소기업을 먼저 무너뜨리는 이유는 단지 자금력의 차이 때문만은 아니다. 더 깊은 곳에는 한국 경제 구조 자체의 문제가 놓여 있다.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독자적인 브랜드나 가격 결정권을 갖지 못한 채 글로벌 가치 사슬의 하청 단계에 고정되어 있다. 이 구조에서는 생산성이 높아져도 협상력은 개선되지 않는다. 글로벌 기업이 공급망을 재조정할 때 가장 쉽게 조정 가능한 대상이 바로 이 구간이다. 계약을 끊거나 조건을 바꾸는 비용이 낮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수출액은 유지되거나 소폭 감소하는 수준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기업 내부에서는 마진이 사라지고 인건비와 이자 비용이 남는다. 금리 상승기에는 이 구조가 더욱 취약해진다. 유동성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는다. 금융 시스템이 경색될수록 자금은 더 안전한 곳에 머문다. 중소기업은 구조적으로 그 안전한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공급망 변화는 언제나 구조적 약점을 먼저 드러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 구조적 충격은 곧바로 고용과 가계로 전이된다. 중소기업은 비용 조정의 여지가 많지 않다. 원가와 금융 비용이 동시에 오를 때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것은 사람이다. 신규 채용은 중단되고 계약직과 하청 인력부터 정리된다. 이는 통계상 실업률보다 체감 고용 불안을 먼저 키운다. 가계의 소득이 불안정해지면 소비는 즉각 위축된다. 부동산 시장이 둔화되는 이유도 여기서 설명된다. 소득의 가시성이 사라질 때 가계는 대출을 늘리지 않는다.
금리가 높을수록 이 선택은 더 분명해진다. 환율 변동은 수입 물가를 자극해 생활비 부담을 키우고 임금 인상 여력은 줄어든다. 결국 개인은 이중의 압박을 받는다. 일자리는 불안정해지고 생활비는 오른다. 이 과정은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위기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소비의 둔화는 다시 기업 매출로 돌아가고 이는 추가적인 구조 조정을 부른다. 공급망 재편의 충격은 이렇게 기업에서 가게로, 가게에서 다시 경제 전반으로 순환한다. 이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한 회복은 쉽지 않다. 이 지점에서 금융 시스템의 역할을 다시 보게 된다. 금융은 위기를 흡수하는 완충 장치처럼 설명되지만 실제로는 위험을 재분배하는 장치에 가깝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될수록 금융기관은 리스크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이는 자연스러운 선택이다. 문제는 그 기준이 항상 중소기업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매출 규모가 작고 거래 구조가 단순한 기업일수록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고 평가된다. 그 결과 대출 금리는 높아지고 한도는 줄어든다. CDS 같은 지표가 국가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더라도 개별 기업의 신용 비용은 별개의 문제다. 유동성은 시장에 존재하지만 그것이 필요한 곳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 IMF 1997년 당시에도 유동성은 있었지만 중소기업은 접근할 수 없었다. 지금의 환경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공급망 재편이라는 구조적 변화는 금융의 문턱을 더 높이고 그 문턱은 항상 가장 약한 주체 앞에서 먼저 닫힌다. 이 흐름을 더 악화시키는 요소는 환율의 방향성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달러 중심 구조를 더욱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자금은 달러로 몰리고 이는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대기업은 달러 수익과 환해지로 이를 완충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상황이 다르다. 수입 원자재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환율 상승은 즉각적인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납품 단가는 쉽게 올릴 수 없고 환차손은 그대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된다. 이 과정에서 기업은 선택을 강요받는다. 마진을 포기하거나 생산을 줄이거나 빚을 늘리는 선택이다. 어느 쪽도 지속 가능하지 않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생존 조건이 된다. 과거 터키와 아르헨티나에서도 통화 가치 하락은 중소기업을 가장 빠르게 붕괴시켰다. 지금 한국에서 환율이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처럼 보이는 이유는 구조적 충격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급망 변화와 환율 압력이 동시에 작동하는 순간 중소기업의 부담은 임계점을 넘기기 쉽다. 이 신호는 이미 일부 업종에서 현실이 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지표는 부동산과 담보 가치의 변화다. 많은 중소기업에게 공장과 토지는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금융 접근의 핵심 수단이다. 그러나 금리 상승과 경기 둔화가 겹치면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서서히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담보 가치가 떨어지면 추가 대출은 사실상 막히고 기존 대출의 조건도 악화된다. 이는 곧 유동성의 급격한 축소로 이어진다. 매출이 유지되더라도 금융 경로가 막히면 기업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다. IMF 1997년 당시에도 부동산 담보 가치 하락은 중소기업 도산의 결정적인 촉매였다. 문제는 이 과정이 통계에 늦게 반영된다는 점이다. 공식 지표가 악화되기 전에 현장에서는 이미 자금 회전이 멈춘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이러한 취약성을 동시에 자극한다. 거래 물량 감소, 환율 부담 금리, 상승 담보 가치 하락이 한 지점에서 겹칠 때 중소기업은 버틸 수 있는 선택지를 잃는다. 위기는 항상 여러 변수의 동시 작용으로 완성된다. 지금 한국 중소기업이 서 있는 위치는 그 교차점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이 모든 흐름이 시사하는 것은 명확하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특정 산업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의 내구성을 시험하는 과정이다. 한국 경제는 대기업 중심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층이 약화되면 전체 구조는 균열을 피할 수 없다. 과거 그리스와 아르헨티나에서도 국가 부채나 재정 문제보다 먼저 무너진 것은 생산과 고용의 하단이었다. 중소기업이 흔들리면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가계 소득이 줄며 소비와 투자 모두 둔화된다. 이는 다시 세수 감소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온다. 위기는 순환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적인 부양책이 아니라 구조를 인식하는 시선이다. 공급망에서 어디에 서 있는가? 금융과 환율 변화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응은 늦어진다. 이 다큐멘터리가 던지는 핵심 질문은 단순하다. 우리는 아직 경고 단계에 있을 때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결과를 확인한 뒤에야 대응하려 하는가? 위기의 성격을 이해하는 순간 선택의 시간은 줄어들기 시작한다. 정책 논의가 자주 놓치는 부분은 시간의 문제다. 위기는 발생한 뒤 대응해도 늦지 않다는 인식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공급망 재편과 같은 구조적 충격은 누적의 속성이 강하다. 한 번 끊어진 거래선은 쉽게 돌아오지 않고 한 번 악화된 신용평가는 회복에 긴 시간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은 이 시간 격차를 견딜 여력이 없다. 정책 자금이 투입될 때 이미 주문은 줄었고 숙련 인력은 떠난 뒤일 수 있다. 금리 인하가 논의될 시점에는 부채 구조가 이미 왜곡되어 있다. 환율 안정 신호가 나올 때는 원가 구조가 무너진 뒤다. IMF 1997년의 교훈은 위기의 원인이 아니라 전개 속도를 읽지 못한 데 있었다. 지금도 유사하다. 공급망 재편은 느리게 진행되지만 피해는 비가역적으로 쌓인다. 이 간극을 줄이지 못하면 정책은 항상 한 박자 늦는다. 중요한 것은 조기 신호를 정책 언어로 번역하는 능력이다. 현장의 현금 흐름 결제, 지연 계약 기간, 단축 같은 미시, 신호가 것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가가 관건이다. 기업 내부의 대응 역시 구조적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과거의 성장 공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물량 확대와 비용 절감에 의존한 전략은 공급망 재편 환경에서 오히려 위험을 키운다.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것은 선택과 집중이다. 거래선의 안정성과 결제 조건을 재평가하고 단기 매출보다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을 우선해야 한다. 기술 투자 역시 규모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해진다. 특정 고객에 맞춘 맞춤형 역량은 협상력을 높일 수 있지만 범용 설비 확장은 리스크를 키운다. 인력 운용에서도 마찬가지다. 단기 비용 절감이 아니라 핵심 인력 유지가 장기 생존을 좌우한다. 이는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직무의 공급망 위치를 이해하고 외부 충격에 덜 노출된 역량을 축적하지 않으면 소득 안정성은 유지되기 어렵다. 공급망 재편은 경쟁의 규칙을 바꾸고 있다. 이 변화에 맞춘 내부 전환 없이는 외부 환경이 개선되어도 회복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제 시야를 다시 글로벌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공급망 재편은 단순히 생산지를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 질서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 효율을 극대화하던 시대에는 비용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상수가 된 지금 국가는 안정성과 통제 가능성을 선택한다. 이 변화는 교역 조건에 반영되고 금융 흐름에도 영향을 준다. 자본은 더 안전한 국가와 기업으로 이동하고 그 과정에서 변동성이 커진다. 중소기업은 이 변동성에 완충 장치가 없다. 글로벌 사례를 보면 위기 직전에는 항상 동일한 패턴이 나타난다. 수출은 유지되지만 수익성은 악화되고 고용은 서서히 줄어든다. 통계는 아직 괜찮아 보이지만
체감 경기는 빠르게 식는다. 이는 그리스와 터키에서도 반복되었다. 문제는 이 단계에서 위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공급망 재편은 이미 결정된 흐름이다. 남은 선택지는 그 충격을 어떻게 분산시키느냐에 있다. 이 흐름 속에서 개인이 체감하는 변화는 점점 더 직접적이 된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곧 고용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이는 가계의 소비와 저축 패턴을 바꾼다. 소득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수록 사람들은 지출을 미루고 위험을 회피한다. 이 선택은 합리적이지만 동시에 경제 전체의 속도를 늦춘다. 소비 둔화는 다시 기업 매출로 돌아오고, 이는 추가적인 구조 조정을 자극한다.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는 순간이다. IMF 1997년 이후 많은 가게가 경험한 것은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 삶의 기준선이 낮아지는 과정이었다. 지금의 공급망 재편 역시 같은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소득과 일자리의 안정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가?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를 구조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면 개인의 선택은 점점 더 방어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 이 다큐멘터리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위기의 공포가 아니라 선택의 방향이다. 지금의 판단이 앞으로의 삶의 여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제 정책의 역할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짚어야 한다. 공급망 재편은 단기 경기 대응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재정 지출 확대나 일시적 금융 지원은 시간을 벌어줄 수는 있지만 구조적 취약성을 제거하지는 못한다. 중요한 것은 위험이 어디에서 증폭되는지를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결제 조건, 외화 노출도, 담보 구조, 고정비 비중 같은 미시, 지표가 정책 판단의 중심에 들어와야 한다. 국가 단위의 금리와 환율 안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과거 아르헨티나와 그리스는 평균 지표에 집착한 결과 하단의 붕괴를 놓쳤다. 한국 역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여지가 있다. 중앙은행의 유동성 공급이 금융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실물로 전달되는 경로를 설계하지 못하면 공급망 충격은 계속 누적된다. 정책의 성공 여부는 숫자가 아니라 현장의 지속성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위기의 초기 단계에서 선택을 바꾸지 못하면 나중의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마지막으로 이 변화가 남기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는 지금 어떤 경제를 유지하려 하는가?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한국 경제가 그동안 의존해온 구조를 다시 묻고 있다. 빠른 성장과 효율을 추구하던 모델은 안정과 회복력을 요구받는 단계로 넘어왔다. 이 전환의 비용은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는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부담하는 쪽은 중소기업과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이다. 그렇기에 이 문제는 특정 산업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선택과 연결된다. 위기는 늘 갑작스럽게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랜 시간 준비된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호는 이미 충분히 명확하다. 공급망의 변화는 시작되었고 그 충격은 이동 중이다. 이를 구조의 문제로 인식하고 대응한다면 충격은 관리될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과거의 위기는 다시 현재가 된다. 선택의 시간은 아직 남아있지만 그 여유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공급망 재편이 장기화될수록 또 하나의 변화가 나타난다. 기업 간 격차가 아니라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진다는 점이다.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단지와 지방도시는 대기업 중심 지역보다 충격을 먼저 받는다. 주문 감소와 고용 축소는 지역 상권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부동산과 금융의 위축으로 연결된다. 지역 은행은 위험을 회피하며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자금은
수도권과 대기업으로 집중된다. 이런 흐름은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처럼 극단적이지 않더라도 서서히 진행된다. 문제는 이 과정이 가속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번 공동화된 산업 기반은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한국 경제에서 중소기업은 단순한 생산 단위가 아니라 지역과 고용을 지탱하는 축이다. 공급망 재편의 충격을 방치하면 경제 문제는 사회 문제로 확장된다. 이는 통계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과 체감 격차를 만들어낸다. 위기의 확산 경로를 이해하지 못하면 대응은 항상 늦어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도 조절이다. 모든 변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충격의 속도는 관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망 재편을 외부 변수로만 보지 않는 시각이 필요하다. 한국 경제 내부의 의존 구조와 금융 전달 경로를 점검하지 않으면 외부 충격은 증폭된다. 중소기업이 계약 조건을 재협상할 수 있는 환경 환율 변동을 완충할 수 있는 제도 유동성이 실제 현장까지 도달하는 금융 구조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이는 단기 성과를 내기 어려운 선택이다. 그러나 과거 IMF 1997년 이후 한국이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구조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지금의 상황 역시 같은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충격 이후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충격 이전의 구조를 조정할 것인가? 공급망 재편은 이미 진행 중이다. 그 흐름을 멈출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누가 먼저 무너질지는 선택의 문제다. 공급망 재편의 또 다른 그림자는 기술과 자본의 결합 방식에서 드러난다. 글로벌 기업은 안정성을 이유로 자동화와 디지털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이는 효율을 높이지만 중소기업에게는 이중의 부담이 된다. 설비 투자 비용은 커지고 투자 회수 기간은 길어진다.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는 이 선택이 더욱 어렵다. 기술 격차는 곧 거래 격차로 이어진다. 일정 수준의 품질과 납기 관리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공급망에서 배제된다. 이 과정은 조용히 진행된다. 계약이 종료될 때 이유는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하다. 주문이 사라지고 매출이 줄며 고정비 부담만 남는다. 이는 단순한 경쟁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 접근성의 문제다.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은 낮은 비용으로 투자를 지속하지만 중소기업은 금융 조건에서 이미 불리한 위치에 있다. 공급망 재편은 기술 경쟁을 가장한 자본 선별 과정이 된다. 이 구조를 인식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의 탈락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결과라는 사실을 놓치게 된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야 한다. 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한국 중소기업을 먼저 무너뜨리는가? 답은 단순하지 않지만 분명하다. 중소기업은 거래 구조의 말단에 있고 금융의 완충 장치가 약하며 변화에 대응할 시간과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 금리와 환율 부동산과 유동성이라는 지표는 아직 완만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위기는 언제나 이런 구간에서 시작되었다. 지금의 신호는 경고다.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을 때 인식하고 대응할 것인가, 아니면 결과가 드러난 뒤 움직일 것인가의 문제다. 이 다큐멘터리는 공포를 말하지 않는다. 구조를 말한다. 공급망 재편은 이미 현실이다. 그것이 위기가 될지 전환의 계기가 될지는 지금의 판단에 달려 있다. 경제는 숫자로 설명되지만 그 결과는 삶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삶의 변화를 가장 먼저 겪는 존재는 언제나 평균이 아니라 가장 취약한 곳이다. 이 지점에서 다시 개인의 선택으로 시선을 좁혀야 한다. 구조는 개인의 의지로 바꿀 수 없지만 구조 안에서의 위치는 조정할 수 있다. 공급망 재편은 어떤 산업과 어떤 역할이 먼저 흔들리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단순 반복 업무, 단가 경쟁에 노출된 직무 특정 기업에 종속된 역할일수록 위험은 커진다. 반대로 대체 가능성이 낮고 의사 결정과 관리 기술 해석에 가까운 역할은 상대적으로 충격을 늦게 받는다. 이는 학력이나 직급의 문제가 아니다. 공급망 안에서 어떤 가치를 담당하고 있는가의 문제다. 가계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고정 지출이 크고 부채 의존도가 높은 구조는 작은 충격에도 취약해진다. 금리와 환율이 안정적일 때는 드러나지 않지만 구조가 흔들리면 부담은 한꺼번에 나타난다. IMF 1997년 이후 많은 개인이 경험한 것은 소득 감소보다 선택의 상실이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위기는 선택지를 지운다. 지금의 변화는 아직 경고 단계다. 이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개인의 회복력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다큐멘터리가 끝에서 남기고자 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 시선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한국 경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세계가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다. 문제는 이 변화가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비용을 요구하느냐다. 중소기업이 먼저 흔들리고 그 충격이 고용과 가계로 확산되는 구조를 외면한다면 위기는 반복된다. 과거의 사례들은 모두 같은 결말을 보여준다. 평균 지표를 믿고 하단의 신호를 무시할 때 충격은 통제 불가능한 형태로 돌아온다. 지금 한국 경제는 아직 선택의 여지가 남아있다. 구조를 인식하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구간에 서 있다. 그러나 이 구간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경제는 언제나 조용한 시기에 가장 큰 결정을 요구한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이름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그것을 위기로 만들 것인지 전환으로 관리할 것인지는 지금 이 순간의 판단에 달려 있다. 마지막 국면으로 갈수록 위기의 성격은 더욱 분명해진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한 번의 충격으로 끝나지 않고 파동처럼 반복된다. 첫 번째 파동은 주문 감소와 결제 지연이다. 두 번째 파동은 금융 조건의 악화다. 그리고 세 번째 파동에서 고용과 가계가 직접적으로 흔들린다. 이 단계에 이르면 정책 대응의 효과는 제한적이 된다. 이미 많은 선택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과거 그리스와 아르헨티나에서도 마지막 단계에서의 개입은 사회적 비용만 키웠다. 지금 한국이 마주한 상황은 이 연쇄를 어디에서 멈출 수 있는가의 문제다. 중소기업의 붕괴는 단지 기업 숫자의 감소가 아니다. 그것은 기술 축적의 단절이고 지역 경제의 붕괴이며 미래 성장의 손실이다. 이 손실은 단기간에 회복되지 않는다. 공급망 재편은 냉정하다. 준비된 구조만을 남긴다.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낙관도 비관도 아닌 현실 인식이다.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를 정확히 보는 것이 남은 선택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고 이 인식은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수렴한다. 위기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한국 중소기업을 먼저 흔드는 이유는 명확하다. 가장 얇은 완충 지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얇다는 것은 동시에 조정의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책이 방향을 바꾸고 금융이 전달 경로를 개선하며 기업과 개인이 구조 안에서의 위치를 재점검한다면 충격은 관리될 수 있다. 과거 IMF 1997년의 상처가 남긴 교훈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대응의 시점이었다. 늦은 대응은 대가를 키웠고 빠른 인식은 회복의 출발점이 되었다. 지금 우리는 다시 같은 선택 앞에 서 있다. 공급망 재편은 외부의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의 일상과 연결되어 있다. 이 다큐멘터리가 남기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균열을 인식하는 순간 위기는 더 이상 운명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 된다.
선택의 시간은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책임의 문제다. 공급망 재편이 만들어내는 충격은 자연재해가 아니다. 그것은 정책기업 전략 금융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렇기에 책임 역시 분산되어 있다. 정부는 평균 지표의 안정에 안주할 수 없고 금융은 위험 회피라는 이름으로 실물의 붕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대기업 역시 공급망 안정이라는 목표 아래 하단의 지속 가능성을 외면한다면 결국 그 비용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중소기업의 붕괴는 단기적으로는 효율처럼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전체의 취약성을 키운다. 글로벌 사례가 반복해서 보여준 것은 하나다. 하단이 무너지면 상단도 안전하지 않다. 아르헨티나와 그리스 베네수엘라에서 대기업과 금융은 처음에는 버텼지만 결국 시장 자체가 축소되며 함께 흔들렸다. 지금 한국 경제는 그 전 단계에 서 있다. 아직 책임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다. 이 시간을 놓치면 선택은 사라지고 결과만 남는다. 이 다큐멘터리는 해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방향을 묻는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문제는 그 흐름 속에서 누가 먼저 무너지고 누가 살아남는가다. 지금까지의 역사는 항상 같은 답을 보여주었다. 준비되지 않은 구조 완충 장치가 얇은 주체 변화의 신호를 무시한 쪽이 먼저 탈락했다. 한국 중소기업이 지금 흔들리는 이유는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그리고 구조는 인식되는 순간부터 바뀔 수 있다. 금리와 환율 부동산과 유동성이라는 숫자 뒤에는 언제나 삶이 있다. 일자리 소득 선택의 자유라는 현실이 존재한다. 공급망 재편이라는 이름의 변화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우리는 이 변화를 위기로 기록할 것인가? 아니면 전환의 출발점으로 관리할 것인가? 경제는 늘 조용히 답을 준비한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가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